우리 증시는 오늘도 역시 뭐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7,500억 정도 주 매수였다가 다 팔았어요. 700만 주 보유로 남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1,300만 주가 팔았죠. 하루 팔면 다 끝났네 이제. 그렇게 나올까요? 사실 뭐 4% 하루 만에 빠지고 52주 신저가 들어오면 나도 사야 되나 하겠는데, 오히려 주에서는 5만 원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되면 살래 라는 심리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거의 다 털어냈다지만 이걸로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딱 눈길이 가는 게 하나 딱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오늘 시장 총평해 주신다. 아유, 왜 이렇게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죠, 두 분이? 저는 출연할 때마다 시장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사실은 좀 대표님 더 아이고, 힘드시겠지만, 참. 네. 월요일 날 나오시죠? 네. 네. 월요일 날 앵커입니다. 네.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좀 쉽지 않네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좀 퐁당퐁당 휴일이 있잖아요, 이번 예. 주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싫은 것 같아요, 시장은. 뭐라도 지금 다 싫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내일 예. 우리가 안 열리니까 내일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뭐 오후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뭐 오늘은 뭐 그 이야기는 제가 뭐 더 이상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있죠. 우리가 네. 늘 그거 가지고 대표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고, 그다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이 이제 막판에 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엔화까지도 이제 막 급락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갑자기 또 돌아서는 부분이, 야, 이거 주말에 또 월요일날 우리 개장하면 일본 증시 갭 하락 출발을 크게 할 거고, 그거 우리 잘 버틸라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전에 출발할 때는 약보합이었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도 났습니다. 네, 플러스도 잠깐 예. 갔었고, 네, 괜찮았는데, 뭐 마이너스 4%의 지수는 계속 장중에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너무 뭐 힘없이 밀리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이제 오늘 한 1조 정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파는 거 보고, 네. 그 중에 7천억이 삼성전자인데, 네. 이제 중국으로 뭐 간다면서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실 제가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오늘 이 움직이는 것들, 최근에 이 변화를 뭐 아직 자금의 이동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데이터 나오면 알겠지만, 네. 워낙 뒷밸류했던 중국 증시가 예. 지난주에 강력한 모멘텀이 일단 하나 생긴 거고, 적어도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건데, 그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또 좀 일부 빼나간 돈들이 그쪽으로 뭐 또 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 오늘 지수 급등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개별 종목 상승하듯이 네. 차트 잘 보시잖아요. 5일선 타고 지금 완전 중화권 증시가 급등하는데, 네. 일부는 저는 포모 현상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예전에 뭐 한창 포모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야, 여기에서 중국 증시 못 올라타면 또 왠지 영원히 놓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저는 약간의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정도. 글쎄요. 다음 10월 1일부터 국경절 연휴잖아요. 네. 중국이. 그런데 그걸 앞두고 저렇게 땡겨버린다? 막판에 저는 아마 조금 올라탄 분들도 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막판이 될지, 네.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중장기 상승이 초입이 될지, 그거는 이제 뭐 좀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는 오늘도 역시 뭐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는 사실은 파생 쪽을 뭐 그렇게 저는 의미 있게 잘 보진 않는데, 뭐 대표님께서 아마 파생이나 우리 이인우 소장님 파생 잘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희망적인 부분 마지막 코멘트는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선물을 뭐 다시 또 그래도 팔았던 거 좀 만회를 해놨다면서요, 한 매수로. 네, 그 정도가 오늘 뭐 마감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나오던데, 글쎄요, 저는 뭐 또 이번 주는 아마 이 아래로 진폭이 큰 그런 변동성이 좀 각오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증시 보면서. 네. 그리고 사실 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속편히 말하면 파생에서도 워낙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막판에 좀 희망 섞인 흐름이 나왔다고 한들 퐁당퐁당 이제 휴일이 네, 있는 휴일이 우리 있죠.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약간 좀 찝찝함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거는 팀장님께서도 얘기는 해주셨고 지금 알 수는 없는 건데 진짜 단순 포모 현상인지 안 그러면 진짜 자금이 우리 시장을 떠나서 중국으로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인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평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냥 오늘 그렇게 하시죠, 앵커님. 네. 시원하게 욕 한번 딱 받고 네. 퇴근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까, 대표님? 예. 오늘이 네. 미니 옵션 만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참 그 외국인들 주식 팔면서 그래도 주식 파는 김에 네. 옵션도 한번 땡겨야 되지 않겠어? 참 더럽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많이 원하던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선물 막판에는 다 5,000개 넘던 게 그냥 다 주르륵 돌아가서 500개만 남고 그냥 네. 통정 매매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예, 무슨 표현입니까? 완화된 표현입니다. 네, 완화된 네. 표현. 네. 그렇게 끝나버렸고, 일본 증시, 보니까 일본 증시 그 반도체 IT 테크 쪽은 거의 뭐 10%대더라고요. 다 하락한 게.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중국 증시 급등했는데 중국 증시 급등한 게 바로 우리한테 좀 수익했느냐. 예. 근데 워낙 강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면 수출 좀 팔아야지 뭐 이런 느낌. 네. 원화 강세면 원래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환차익 보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뭔가 조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중국 증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증시 8일날 개장하나요? 네, 7일까지 국경절이고요. 네. 8일날 개파락 나옵니다. 이게 이 패턴이 3일 전부터 보통 쇼커버링 있잖아요. 예. 네. 매도 참다가 안 되겠다 이거에서 그들이 머니 게임 나오는 중 같아요. 그러해서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오늘 나온 지표 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또 재정 정책까지 뭐 강화되는 거 나오냐 아니냐 네. 이런 쪽에 대한 막 루머 돌기 시작하면서 난리더라고요 중국 시장은. 근데 그러면서 그냥 숏 항복 이런 패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특별한 얘기 없다 그러면은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압박을 받았다. 네. 한국은 별일 없으면 갭상승 좀 시켜주세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상황들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 축소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것도 급하게 네.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플러스 알파가 더 가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1년 전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과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1년 전에는 순매수 한 1조 7천억, 7,500억 정도 주 매수였다가 다 팔았어요. 지금 여름 때 다 팔고 700만 주 보유로 남았더라고요. 1년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오늘도 보니까 1,300만 주가 팔았죠? 네. 하루 팔면 다 끝났네, 이제. 그렇게 나올까요? 그런데 나왔던 데이터 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트렌드 포스의 데이터 보니까 디월 디램 고정거래 가격 9월달 네. 안 좋습니다. 9월달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더니 이제 2달러대 무너졌습니다. 1.7달러대 DDR4 8GB 1.7달러로 나오다 보니까 한 17% 빠진 거죠. 네. 전망은 4분기도 수요 감소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낸드도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근데 낸드도 128기가짜리가 4.34, 4.9에서 4.34. 2월 달에서 좀 올라온 거에서 플랫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팔았나 봐요, 외국인들이.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어가는데 이제 고점에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거냐? 근데 이게 문제는 DDR4예요. 물론 5도 영향 받을 겁니다. DDR5도. 근데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던 거는 이제 디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훼손됐다. 이런 관점 쪽에서 들어갔던 거라고 하게 되면 다시 언제 채우느냐가 문제겠죠? 네. 네.
이거 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에서는 뭐 국내 중국 증시 이렇게 급등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럼 우리 국내 관련된 중국 쪽에 수혜를 받는 산업재 쪽들도 예. 이틀 동안 뭐 저 밑에 있던 거 20% 올라왔다가 네. 오늘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특이하게 오늘은 멈췄고 소비 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나 싶어서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쪽, 패션, 의류 쪽으로 확대되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아까 오면서 뭐 무슨 리포트 하나 보니까 또 중국어로 쫙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번역한 거 딱 보니까 중국이 신소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이 소비시장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중국에서 만약에 여기서 경기 회복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뷰티라고 합니다. 뷰티, 미용, 의류 미용 시장이라고 거기는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톡신, 필러 네. 이런 쪽에서 세계 시장 2위래요. 중국이 그 정도까지 커 있는데 소비가 돌아선다 그럼 이쪽이 더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 쪽에서 그 레티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톡신 수입 품목 중에서 중국에서 1위 했습니다. 그 증가율로는 이게 어디 거냐면 휴재일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188% 늘었대요 수입이. 요거 신경 쓸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거는 모르겠는데 반려동물. 반려동물. 네, 우리는 세금 못 매겨서 안달이 난 반려동물. 네, 중국 아니 굳이 지금- 그 워딩을 또 넣고. 됐습니다. 지금 삐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뭐 예. 오늘 뭐 태클 걸지 마세요. 네. 그냥 놔두세요. 그냥 자유롭게 풀밭에서 뜯어먹는 알겠습니다. 염소 한 마리로 두세요. 네, 네. 네. 이런 것들 새로운 신소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류 이쪽도 이제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는 품질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렌드는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한번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중국 소비 쪽은 좀 다른 경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고 있고 해운 물류 강했고 뭐 조선 반등 나오다가 후지부지 바이오 상대적으로 강했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강세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워낙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수 자체의 변동성도 좀 클 뿐더러 외환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얘기를 나올 법한 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이거든요. 네. 이쪽은 다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려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은 연말에 이번에 이제 선거가 이제 있었고 예. 결국에는 이 그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네. 연말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그래서 164인인가요? 네.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애니. 네. 144인요? 100 얼마였죠? 이번에 떨어진 게 140점 142. 네, 140점. 예, 네, 146에서 떨어진 네,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146에서 네, 140 뭐 이 부분까지 좀 떨어져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도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이제 저점이 좀 높은 그러한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멈춰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빅테크,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하고 엔화의 추이를 같이 그려보면 이 연동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 이제 KRX 반도체 관련해서도 엔화의 흐름을 같이 그려보면 엔화가 약할 때보다 강세일 때 우리나라 테크주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 물론 그게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아까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이제 물량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 이 정도 팔았으면 얼추 많이 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 저도 사실은 9월 말이잖아 오늘이. 9월 말까지 나올 물량이 좀 나오면 이제 10월 되면 수급적으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네. 9월 말 이후에 수급이 변곡점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와, 오늘까지 놓고 보면 야, 이거 멈출 수 있을라라는 약간의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큰 규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에 오늘 나올 게 다 끌어서 한번 나온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엔캐리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는 요즘 수급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지금 유독 그러는데 네.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뭐 안팎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셧다운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MC를 당분간에 이거는 추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는 뭐 10월 첫째 주 우리 삼성전자 제일 먼저 포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 엔화가 방향성을 돌리지 못한다라면 수급적으로는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혹시라도 이번에 마이크론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숫자가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면 이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면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쁠 거라 생각했는데 덜 나쁘면 일단은 덜 빠지는 거죠. 지금 네. 삼성전자 분위기는. 그래서 N의 방향성이 특별히 지금 달라질 게 없다라면 분위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조만간에 이제 다가오는데 엔화가 요 방향 추세에서 크게 돌리지 못한다라면 영향을 받을 거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같이 패그가 되어 있어서 같이 예.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네. 지금 위안화는 어쨌든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회복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 해당 국가의 경기가 좋아지면 그 통화는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거기에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도 덩달아서 1,300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오늘 제가 이거 가져온 이 페이지를 보시면 다 수출주들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대형 수출 주도 섹터거든요. 네,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워낙 강세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섹터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국이 개장하는 건가? 화요일이면 화요일인가요? 예. 네. 개장했을 때 중국 증시 하락하고요. 개발하. 그다음 위안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관리주들한테는 야 이것도 하나 그나마 또 약간 기대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주 안 좋아서 파는 거라면서요. 그럼 원화 약세로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네. 그럼 위안화가 결국에는 중국 증시 개발학과 함께 위안화가 약세로 살짝 돌아서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 멈추겠죠. 네. 그럼 수출 주도주들한테 매도가 약간 멈출 수 있는, 지금 기대할 게 다른 주변 눈치 보면서 지금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밖에 없네요. 제가 방금 느낀 게 두 분이 이제는 분석이 아니라 바람을 그렇죠. 예, 얘기하는 지경까지 와버린 그런 시장이고, 아니, 저도 주위에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봤을 때도 사실 뭐 4% 하루 만에 빠지고 52주 신저가 들어오면, 물론 오늘 개인들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나도 사야 되나 하겠는데, 오히려 주에서는 5만 원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되면 살래 라는 심리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쉽지 않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거의 다 털어냈다지만 이걸로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시장 재개됐을 때 환율 시장의 바람들과 중국 증시의 개파락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딱 눈길이 가는 게 하나 딱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예. 또 무슨 재판, 그 이재용 네, 회장 관련된 네. 재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8년째인가 8번째 네. 출석인가 뭐 그랬다면서요. 네. 이런데 무슨 주가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기까지 건가요, 이제? 하겠습니다. 예. 아니, 분명히 이게 오늘 리스크일 수 있는데, 그 어떤 걸로도 사실 지금의 약세가 뭐 이해는 안 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저도 하소연 해봤고 두 분도 하소연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종목별로 바로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앞에서도 잠깐 언제는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팀장님 그 중국 증시 급등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관련주들이랄지 아니면 네. 중국 납품 중간 유통 단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그냥 테마성으로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적이 수반된 좀 투자 가능한 모멘텀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중기적인 추세 흐름이 될 것인지 네. 단기로 끝날 것인지,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중국의 경기가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서 살아날 것으로 네. 기대하는 부분들이 일단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난주 24일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강력한 코멘트들이 정부 주도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그다음에 뭐 7일물 영내포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예금 비율을 줄여두면 그만큼 더 많은 곳에 대출할 수 있게 만들고 대출 증가하면 시중 유동성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경기가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면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의류, 화장품 등등 이런 부분들을 뭐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통화 정책만으로는 쉽지 않고요. 제가 뭐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좋아요 그런 거. 네,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아 이건 뭐 되게 쉬운 질문이니까 네네. 질문도 아니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데요? 차를 만약에 네. 구매를 만약에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이 나와서 구매를 해요. 네. 그러면 차 한번 구매를 하시면 네. 얼마 정도 보통 타시는 스타일이신지. 아, 네. 그래도 5년 이상은 타죠. 5년 이상? 5년에서 네. 한 7년은 그래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네. 6개월 만에 중고차 팔고 새로 나오면 또 예,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네. 아, 예전에- 그거야. 네. 그 말 그려져 있는 고급 외제차 타시는 대표님이 가능한 건데, 저 같은 대표님. 서민은 그래도 한 번 샀으면 5년에서 7년은 타야죠. 현대 갤로포입니다. 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네.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구환신이라는 걸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바꾸잖아요. 예. 근데 이번 달에 바꿨는데 네.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금방금방 또 바꾸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죠. 일단 이 정책을 펼 때 그 네. 이벤트 기간 안에 네. 뭐 쿠폰 주거나 하면 뭐 그때 바꾸는 거고 네. 한 번 바꾼다고 두세 번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소비는 지금 이 나오는 이러한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일단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길게 가려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결국에는 물량이 또 풀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힘들어졌던 대표적인 이유가 미국이 중국 물량을 이만큼 사오다가 요즘은 요만큼밖에 안 사주니까 네네. 내수의 물건들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과잉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자리는 물건이 지금 많이 남아도는데 공장을 열심히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실업률 치솟고 네. 청년들 뭐 일자리 없고 이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사주던 거를 다시 이만큼 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죠.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아주 옛날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정책들로 인해서 내수 진작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은 워낙 많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낙폭 가대주들이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튀어오를 때는 낙폭 가대주부터 보라. 아시아 증시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증시가 누구죠? 밸류도 싸고 중국이 단연, 네, 중국이 중국이었죠. 지금까지 뭐 오른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눌렸던 게 약간 원인 치료를 이번에는 정부에서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기대감으로 지금 치는 건데 예. 요게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소비가 될지 그걸 고민해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올라타서 플레이하는 건 오케이인데 조금 단기 플레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소비가 만약에 진짜 뭐 내수가 정말로 잘 버텨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였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내수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뭐라도 해줘가지고 그렇죠.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게 잘 되면 다행인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트렌드를 따라서 트레이딩을 잘 하실 분들은 이번에 우리 철강이나 뭐 화장품, 의류, 그다음에 뭐 요즘 카지노도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편성하셔서 매매하시는 거 좋은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섹터들을 지금까지 사실은 중국이 내려오는 동안 물려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줄 때 그동안 좀 물려있었던 분들이 혹시나 내가 비중이 좀 컸다라면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오히려 좀 활용하는 게 맞고, 이 사이클이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잘 했다가 빠져나올 자신이 없다라면 저는 한 템포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정책이 나설 때 움직이는 이 에너지를 보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오늘도 엄청 지수도 튀었고 종목도 막 튀었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의 중국 관련주들은 그렇게 오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옛날에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야, 그냥 관련주 찾지 말고 그 해당 국가의 그 주식을 사라는 거죠. 애플을 사고, 그 테슬라를 사고, 네. 엔비디아를 사고, 일본도 일본의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본에는 그 주식을 사고, 중국도 지금 보니까 중국 주식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국내 주식보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괜찮다고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중국 지수를 사든, 차라리 중국에 있는 오늘 중국 조선주들 9%씩 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별로 같은 조선주인데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차라리 만약에 할 거면 조금 조정받았을 때 그쪽을 보는 것도 괜찮고, 그들 국가에 있는 거는 뭔가 좀 사야 되는 지수를 사든지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이번에 흐름을 보면서 좀 느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의견도 들어봤고, 또한 중국 증시를 볼 때 일단 정책발로 올라간 건 알겠는데 이 정책발이 좀 떨어지고 나서 펀더멘털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좀 판단하자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포인트는 짚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대표님, 네. 중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 투자 뭐 한마디 더 해주실 게 있을까요?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그냥 미국 시장에서 네. 알리바바, 네, 징둥닷컴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됩니다. 갖다 근데 뭐 줄줄줄줄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네. 그러면 개파락이에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쪽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강력한 독재 일당 체제 하에 네. 네, 강력한 중앙 정부가 이를 끌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박자가 이렇게 딱딱 맞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요인은 그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네. 요것만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잘못했으면은 미국은 금리 높은데 우리가 먼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자본 유출이 확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요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케이. 네. 제가 자꾸 중국어로 할 뻔했습니다. 네. 중국어 몰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타이밍이 딱 맞았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잠깐 보시게 되면요. 중국 부양 패키지 나왔던 것 중에 통화 정책 네.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완전히 강력하게 막 쏟아붓는 쪽의 통화 정책은 솔직히 아니에요. 네, 지급 준비율이나 레포 금리 정도, 물론 이것도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LPR이라고 하는 기준금리부터 빡빡 이제 잡아가는 쪽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네. 이런 쪽들 거기다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컸었어요. 부동산으로 심리를 막 자극하는 것들. 네. 게다가 광동성인가 거기서부터 상해, 광동 이런 쪽은 주택 매입 제한 폐지시킨다고 네네. 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쌀 때 나 두 채 세 채 사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LTV 다 낮춰주고 거기다가 대출 금리 낮춰주고 하게 되면 의무의 양으로 그런 거죠. 한 채 더 사, 여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리 돌아가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시장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네,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 주식 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뭐 연구 중 얘기는 없었지만은 이런 쪽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자극제를 따라락 하고 불씨를 그렇죠. 붙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보통 보면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제 부동산 부양 관련된 쪽에서 정책을 보셨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어떤 재정 비율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채권 발행 부악 하면서 재정을 통해서 확 끌어올리는, 이번에 보니까 저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도 현금을 푼 적이 없대요. 네. 현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없대요. 근데 관리하는 빈곤층 대상이 한 4,400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쪽을 중심으로 현금 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국경절 연휴 전이니까 지금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분들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좀 단단히 마음 먹고 했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시장이 반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주식이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온다. 강세장입니다. 네, 강세장인데 그게 기조가 밑에서 이제 쭉 올라오다 보니까 20% 지금 20% 이상 올라온 거죠. 거기서 이제 20%대를 맞춰가서 그대로 강세장 나오는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나왔던 지표 보고 시장이 여기서 또 관여했어요. 네, 특히 제조 PMI가 49.8 발표했는데 솔직히 이거 저 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 믿거든요. 예, 안 믿는데 그냥 이때 분위기 맞춰가지고 조금 좀 강한 것들 내렸지 않았나. 그래서 8월달보다 49.1보다 또 49.8 그리고 또 8월달에 48.9보다 49.9 신규 주문이 확 돌아섰죠. 이런 것들 보여지고 생산 같은 것도 보여지고 서비스는 약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건축까지 손대기는 좀 그랬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서비스는 좀 정체인데 지금 실물 경제 쪽이 돌아간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이 또 반응했던 촉매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뭐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가격이 밑에서 쫙 하고 돌아서서 이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왜 유가는 안 오를까요? 요거 첫 번째. 그리고 또 구리 선물 가격 봤었을 때 요거 같이 보시게 되면은 CFTC 그러니까 매월 보고하는 거 있죠 미국에 구리 투기적 순 포지션 보게 되면은 보통 이번에 올랐었을 때 요게 같이 요게 안 올라오고 구리 가격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실수요와 함께 움직이는 측면들이 많다고 보는데 네. 지금 투기적 순 포지션이 같이 올라옵니다. 기대감이에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같이 반영하는 게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유가도 같이 그러면 이런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같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맞물려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유가가 안 올라온 게 조금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중국 상품 선물 동향 보게 되면은 요런 거 움직이면서 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INE 프레이트 인덱스가 뭐냐면은 이게 유럽하고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유럽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살아나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어떤 교역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급등했어요. 이게 해운 운임을 또 연결시키는 하나의 네네. 단서죠. 그런 쪽에서 또 눈길이 가는 것은 요거 철광석 올해 예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올해 빨리 올해 그거 아니고요 뭐 이게 영국식 발음을 해도 될까요? 오얼 이거 피디님 카메라로 저 비추지 마세요. 네. 예 어렵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혼자 쇼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철광석입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원재료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DI가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고 철강 쪽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의외로 직접적으로 상품 선물에 중국 쪽은 코퍼 그래서 구리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여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상하이 철강 선물인데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폭까지 와 경기 기대감이 크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쫙쫙 올랐을 겁니다. 이랬었으면은 국내에서 화학 말고 철강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네. 움직이는데 직접 고점대에서 막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활발하게 아직 중국은 철강 쪽이 산업 구조 조정이 더 덜 됐고 거기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막 삐져나와가지고 좀 다른 나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다 반덤핑 걸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구조조정 끝나고 가격들이 변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기대감이 막 차 있는데 막상 안 따라오는 지표들도 많다라는 것들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확 돌아서는 거 네.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처럼 해당되는 품목의 가격들이 변화가 되는 게 빠릿빠릿하게 딱 들어오고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네. 기대감입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올 때 이제 기대감 때문에 플레이했던 것들 다 이렇게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마지막 3종 세트 재정 정책까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직접적인 가격들까지도 막 팍팍팍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가 2차전으로 진짜 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패스. 그리고 저는 그냥 소비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소비주요? 네. 중국 소비주? 네. 알겠습니다. 끝. 예. 네. 역시 뭐 맥락은 팀장님과 대표님 그러니까 봐야 될 관점 포인트들은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해야 될지 시간이 좀 모자라서 팀장님께 바이오 그 전부터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여쭤보게 됩니다.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요? 예.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중국 관련된 플레이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잘 뒷받침돼서 두 개가 같이 가서 네. 뭐 소비 진작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단기 이건 또 사이클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중국 플레이가 자신 없는 분들은 중국 플레이가 있기 전에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네, 네. 그죠?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되기 전에 시장에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회사가 업종이 바로 바이오가 네. 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지금 다들 유동성이 지금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새로운 돈들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조선 뭐이 아니라 이거 뭐죠? 우리 그 중국 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가려면 네. 뭐 일부 가지고 있던 거 기존에 또 팔아야 되고 가는 건데 네. 파는 것 중에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또 팔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 있는 것들을 팔다 보니까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갔다가 전고점 돌파했다가 21선까지 지금 약간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바이오가 그나마 시장에서는 조금 체면치레는 한 것 같아요. 네. 21선을 뭐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딱 간당하게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호재들이 좀 나왔죠. 이 표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회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놨는데 퓨처캠 대표적으로 우리 방사선 의약품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 퓨처캠이 임상 데이터가 초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초록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발표하기 전에 보통 한 2, 3주 전에 대략적으로 맞아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초록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서 장중에 사실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밑으로 마이너스 4%까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는데 막판에 들어서 거의 10% 가까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올리는 저런 뒷심을 보여주는 거를 일부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그 바이넥스 같은 우리 CDMO 쪽에서도 약간의 최근에 뭐 루머들이 돌면서 야, 이러면 우리나라가 혜택을 순수하게 생각보다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등등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넥스도 오늘 일부 저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 이제 그 의료 AI 중에 JLK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도 오늘 또 일부 또 FDA 승인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모멘텀들이 그나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고 이들 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좀 똘똘한 기술이 수반이 되고 시가총액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리가켄바이오, 뭐 ABL 바이오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중국 플레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길게 갈지 아니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좀 없다라면 그들로 인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바이오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조금 뭐 나와준다라면 뭐 얼마까지 나올지는 사실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번 분할 매수 해봐야지라는 전략을 좀 세워놓고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 21선까지 빠지면 약간 애매해요. 별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60일 정도 선이 있는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좀 보여준다라면 거기서부터는 또 이번 제약 바이오 파동에서 좀 못 샀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약간의 가격적 메리트가 좀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네. 차라리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기준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잡아주셨는데 특히나 바이오 업종은 좀 각계 전투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쵸, 네네. 이거를 어떻게 좀 좁혀서 선별해 그래서 볼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21선과 61선의 기준이 뭐냐 하면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이오 액티브 ETF 그 두 개의 그 가격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예,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ETF가 있고 코액트 바이오 액티브 ETF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공이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흐름 차트를 보시면 다 21선에서 양봉 만들고 딱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별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중간하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쪽 섹터의 순환매로 인해서 좀 그 아래쪽에 있는 60일선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좀 보여준다라면 개별 종목의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역시 이 액티브 바이오 ETF를 내려오는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회는 저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딱 우리가 쉬고 오면 10월이잖아요. 네. 10월은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예. 그죠? 실적 장세에서 바이오가 이번 그 3분기 7, 8, 9월에 보여줬던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려면 진짜 기술 수출 좀 큰 게 나오거나 예. 뭐 큰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적 구간에서 실적 장세 구간에서 실적이 많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몇몇 기업들 그다음에 제약업체들 제외하면 사실 숫자로서 뭔가 이거를 할 기업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되는 그 시즌에 좀 쉬어갈 때 충분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면 한번 눌림목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정도 가격이 오는지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그 ETF 봤더니 기가 막히게 21선에 이렇게 걸쳐 있네요. 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왠지 약간 속임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네. 기술적 분석 책을 딱 펼쳐보면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다들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생명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요 테마는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네. 심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저걸 깨버리면 믿었던 분들의 이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지켜주는 척하고 한번 훅 개인들 맞아요. 물량 뺏었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저렇게 21선에서 뭐 양봉 잡아주는 것도 좋은데 한번 가격 조정 나오면 한 60일 정도의 ETF는 한번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월에 고가격대 오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네. 재밌네요. 21선 밖으로 나가면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또 전략 삼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어 주셨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바이오에 대한 전략은 길게는 못 드릴 것 같은데 혜원우님 여쭤볼 거거든요. 혹시 바이오주에 대해서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바이오는 일단 저희가 보통 회사들 쪽에서 네. 연말까지 해서 뭐 이렇게 라이센싱 아웃한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대안이죠.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주가 언제 고점 찍었냐면은 단기 고점 찍었을 때가 9월 중반인데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이 그게 바닥 찍고 돌아섰을 때,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 기준금리만 보고 있는데 실질 금리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도.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반대로 쭉쭉 하다가 약간 다시 내려오기 시작. 이렇다고 뭐 4% 이상 쭉 갈 리는 없잖아요. 네, 지금 뭐 3.8대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다 약간 힘 빠져서 툭 내려온다 그러면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고 플레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종목들 플레이는 계속 하실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뭐 ETF도 좋습니다. ETF도 좋은데 저라면 그냥 종목 플레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변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잘하면 이번에 시장의 섹터 대안이 또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 뭐 그래도 살아있네 섹터죠. 네. 네.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어디를 공략하느냐는 사실 투자의 성향차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과 또 ETF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앞에서 자료 얘기해 주시다가 잠깐 나온 내용이라 혜원우님 강세에 따라서 이걸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혜원우님 강세는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을 때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어찌 보십니까?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주가가 움직여야 관심이 높으실 텐데 네. 움직이다가 이게 약간 HMM 같은 경우 이렇게 쫙 쓰는데 HMM 얘기하게 되면 별 언제적 종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주요 이슈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컨테이너 운임지수인데 일단 꺾였어요. 꺾이고 이제 바로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운임 쪽에서는 컨테이너선 쪽은 좀 그런 분위기인데 요거 보시게 되면 이제 BDI가 먼저 돕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동기부양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는 또 하나의 섹터죠.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BDI 쪽에서도 세 개로 구성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보통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약간 이제 급이 다른 것들, 네, 네. 예, 그런 쪽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 중에서 그 중에 15만 톤급 이상인 케이프 사이즈가 이거 오타 났네. K가 아니죠, K죠? 케이프 CA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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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어이. OE. 네, 아유, 이제 날카로운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러세요, 앵커님? 이걸 훅훅 들어오고 이렇게 좀 맞춰주셔야지. 아니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고치고 강의를 해주니까 재밌어서요. 야,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KP 사이즈가 주도를 하면서 쭉 올렸다.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 보게 되면 만약에 해운주가 특히 네. 이제 벌크선 관련된 쪽들이 요거 돌파하게 되면요, 요 고점 돌파해서 탁 트게 되면은 그때는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뭐 페노션 필두로 해서 자 흥이 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무슨 네. 뭐 흥하해운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또 탁 터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항로 화물 운임 지수 이게 급등하면서 아까 10% 이상씩 급등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중국에서 돌아가는 그 운임 쪽이 변화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시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 미국의 또 파업, 맞아요, 파업. 네, 네, 이게 맞아요. IRA 쪽이 파업을 이제 화요일부터 들어가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어차피 임금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시간당 누구는 39달러 받고 서부연안에서 55달러 받고, 말이 돼?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좀 이게 길어지거나 좀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액션을 취하겠죠. 이리 와봐. 그래서 자, 우리 백악관 모여가지고 지금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럴 수도 그냥 하는 얘기고요. 일단 그런 대응 쪽에서.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 네. 원래 그렇죠. 네. 그러다가 조금 길어지면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셨잖아요. 예전에 코로나19 사태 때 어떤 현상이 나왔었는지. 그게 나오게 되면 수입품 중에 뭐 40%, 30% 이런 식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뭘로 나오냐면 물가 올라갑니다.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뭐 했으니까 격차가 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큼 올려주느냐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올라가는 게 그거에 따라서 또 물가에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얼마큼 올리느냐 이거 가지고 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어쨌든 간에 회사 운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운임 플러스 알파가 거기 들어가는 게 임금까지도 같이 가산된다. 네. 그러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좀 그 컨테이너선 말고 그 BDI가 턴하면서 이게 기반이 중국 쪽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만약에 또 미국의 파업으로 인해서 또 자극을 시키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화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은 반응할 것 같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이제 따로 떨어지서 보지만은 결국은 같은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가 움직이면 그때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HMM이나 뭐 흥하해운이나 그러니까 해운 물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좀 지금 시간을 두고 보자. 네, 지금은 그냥 관망. 아. 예, 관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라면은 미국 종목 할 것 같아요. 미국 종목을. 결론은 또 그렇게 나는군요. 네, 미국의 해운사들은 예. 특정 시기가 이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네. 성수기와 비수기 상관없이 일단은 또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 사이클. 네. 그래서 보통 천연가스부터 지금 뭐 원유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을 때는 자사주 매입합니다. 빚내서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래서 주가 방어해 놓고 돌아갈 때는 현금 배당 팡팡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쪽에 뭐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예,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쪽에서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해운 물류 관련에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도 뭐 대표님 말씀처럼 국내 해운주는 저는 그렇게 예, 우리 국내 해운주가 해외 쪽 그렇게 보다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면 훨씬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섹터 관련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유가가 오르면 그 해운 섹터 좋고 유가가 내리면 해운 섹터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섹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량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68달러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60달러 깨고 훅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뭐 이게 안 좋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값싼 유가를 쌀 때 그렇죠. 많이 사재기 하려고 하는 수요가 확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없고 또 올라가면 이제 또 멀리 있는 거 싼 거라도 또 가져가기 때문에 또 돌아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운 섹터는 석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동량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괜찮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벌커 관련된 종목들만 일단은 탱커가 아니라 벌커 쪽만 넣어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만약에 철강석 가격 아까 이제 급등한 거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이제 막 살아나서 재정 정책까지 퍼붓고 재정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돈들이 일할 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도로, 항만, 뭐 인프라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철강석 가져와야 되죠. 뭐 해외에서 많이 실어와야 되죠. 그러면 결국엔 벌커가 좀 꿈틀대는 이유가 있죠. 근데 국내 벌커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벌커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은. 우체 결론이 참 이제 국장하기 더 어려운 쪽으로 그러니까요. 결론들이 많이 납니다. 아이 참. 그렇다고 여기서 외국 경제 뉴스를 틀 수도 없고. 근데 섹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 있고 잘하는 쪽이 있으면 네.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기업들의 뭔가 주주환원이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성 매력적이지 똑같은 않다. 벌커 선사라고 봤을 때 음. 국내에 있는 벌커 선사보다는 해외 쪽에 있는 벌커 선사가 좀 더 주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굳이 국내보다는 굳이 벌커를 할 거면 해외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국내 거를 또 보는 게 되는 무조건 또 해외를 보자라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대표님? 이왕이면 네. 한국 거였지만 네. 네. 지금까지 스탠스는 국장 떠날 것처럼 얘기를 했으면서 네. 이런 장에서 예. 뭐 눈치만 보다가 2% 훅 빠지는 이런 장에서 네. 네. 아이, 알아듣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쉬운 마음이 크니까 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지금. 네, 마지막 이제 한 3분 반, 4분 정도, 4분 조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은 두 분께 밸류업 지수 간단하게 좀 얘기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오늘 장에서는 3% 가까이 한 2.98% 하락을 했는데 관련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여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팀장님부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밸류업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실망했다,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네. 있다. 이제 시작인데 뭘 그러냐, 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땐 밸류업은 지금 당장은 증시가 밸류업 될 분위기가 아니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달, 11월달, 특히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큰 게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지수와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막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성도 끝나고 새로운 상품들도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그 상품들이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일단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분위기를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가 몸담고 있는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실망감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맞아요. 사실은 그 다음날에 또 이렇게 회복 바로 하는 또 그런 틈새를 노리는 분들이 이 스마트 자금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장은 실망감에 조금 출렁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 10월, 11월 이런 큰 이벤트들이 좀 끝나고 아주 쌀쌀해지는 날씨가 될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쯤에 지수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근데 그 전에 만약 올라가 있으면 이건 또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예, 항상 먼저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지수 나올 때 싸게 많이 빠져 있는 건지 그 위치를 한번 그때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 1분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을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 시간이. 예? 시간이 남을 겁니다. 예. 네. 저 분기 배당할 때 네. 그때 빠진 겁니다. 그때마다 빠집니다. 하고 빠졌다는 게 바로 메리트 없으니까 바로 정리하는 거죠. 네. 회수하라고요? 아니요, 시장이 네. 기관들이나 이렇게 좀 플레이하다가 네. 그 무렵쯤에 배당막 끝날 때쯤에 정리하고 다시 좀 밀리고 네, 예, 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밀리면 사야죠. 네. 끝.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에 대한 적극성이 생기시면 그때 출연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빨리 느낌. 퇴근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시간이 흘러서 두 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